중국은 현재 경제, 정치, 국방, 외교 모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골마 터져 폭발하기 일보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지 같이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존슨,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시아 경제 특파원입니다. 20년간 중국을 취재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북적거렸을 공항 로비가 한산했고 택시 기사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 풍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빼곡히 들어선 광고판들이 절반 이상 비어 있었고 건설 현장 곳곳에서는 크레인들이 멈춰 서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손님이 절반도 안 돼요. 모두들 돈을 아끼려고 하니까요. 베이징 시내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왕푸징 상가였죠. 중국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이곳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평소보다 훨씬 한산한 거리 분위기였습니다. 과거 활기찬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임대 표지판이 붙은 건물들이 거리 곳곳에 보였고 영업 중인 상점들도 손님이 드문드문했죠. 한 카페 앞에서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리 씨라고 소개한 카페 사장은 3개월째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손님이 절반도 안 온다는 거였죠. 모두들 돈을 아끼려고 한다더라고요. 커피 한 잔도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베이징 CBD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평소라면 불야성을 이뤘을 고층 빌딩들이 절반 이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전력 절약 때문인지 아니면 입주 기업들이 줄어든 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직장인들의 표정도 어두웠죠. 이튿날 아침 일찍 광둥성 선전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고속철도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선전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선전 바오안구에 위치한 전자부품 공장 단지를 찾았습니다. 과거 이곳은 24시간 내내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의 공장이 가동을 멈춘 상태였어요. 한 공장 앞에서 만난 관리자는 가동률이 30%까지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문이 끊겼어요. 한국,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다 옮겨갔거든요. 왕 매니저라고 소개한 그는 한숨을 쉬며 공장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평소라면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였을 생산 라인이 텅 비어 있었죠. 가동 중인 라인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기계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멈춰 서 있었어요. 공장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공장 앞 식당가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고 평소 북적거렸던 기숙사 단지도 한산했어요. 작업자들이 대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처 편의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60%나 줄었다더라고요. 공장 작업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그들이 떠나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였죠. 오후에는 선전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의 핵심이 부동산 시장 붕괴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중개업소 사장 장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값이 작년 대비 40%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장 씨와 함께 선전 외곽의 신도시 개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지만 대부분 텅 비어 있었어요. 2000세대 규모의 단지인데 입주한 곳이 200세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 다 빈집이에요. 장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대부분의 창문이 어두웠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는 집이 드물다더라고요. 분양은 다 됐지만 실제 거주자는 거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집값 폭락으로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에버그란데 사태 이후 연쇄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하면서 건설 현장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이 흉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반쯤 지어진 채 방치된 아파트들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었죠. 선전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제 위기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정치적 불안감이었거든요.
베이징 대학교 근처 찻집에서 만난 정치학과 교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시 주석의 공개 일정이 현저히 줄었어요. 김 교수라고 소개한 그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건강 문제설이 돌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더라고요. 실제로 시진핑은 지난 3개월간 주요 국제회의의 화상으로만 참석했고 공개 석상에서의 모습도 예전만큼 활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말투도 느려지고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김 교수의 말에 따르면 중나라의 내부에서도 후계자 논의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얘기였지만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다음 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사옥 근처를 지나다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경비가 평소보다 3배는 늘어났고 출입 통제도 훨씬 엄격해졌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베이징 신해안대학가 카페에서 만난 젊은 공무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요즘 부서 내 분위기가 이상해요. 윗선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이 예전과 달라졌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어요. 특히 대외 정책 관련해서 기존 노선과 다른 움직임이 감지된다더라고요. 그 무렵 베이징 주재 외국 기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건강 악화설과 함께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설까지 나돌고 있었죠. 물론 중국 정부는 이런 소문들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상황을 지켜보는 외국 외교관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한 서방 외교관은 비공식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어요. 경제 위기와 맞물려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베이징 거리에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경찰 순찰이 늘어났고 주요 정부 청사 주변 경비도 강화됐어요. 시민들의 표정도 어두웠고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天安문 광장 근처를 지나다가 만난 베이징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매일 안 좋은 소식만 나오니까요. 정치적 불안감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사회 전반에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의 정치적 분위기를 파악한 후 저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취재하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삼성전자 베이징 사무소였어요. 평소라면 분주했을 사무소 앞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무소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박스에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본사 지시로 핵심 인력을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합니다. 박 과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중국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서 기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더라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LG전자도 작년부터 생산 라인을 동남아시아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현대자동차도 중국 내 투자를 대폭 줄였고요. 박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들어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거의 모든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더라고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애플 베이징 매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긴 줄이 늘어섰을 매장 앞이 한산했어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고객보다 많을 정도였습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 50% 이상 떨어져요. 매장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가 반미 정서까지 겹치면서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거였죠.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위치한 외국인 투자기업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과거 이곳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절반 이상의 건물이 비어 있었어요. 임대 표지판이 붙은 사무실들이 즐비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외국 기업들의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생산 기지를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로 옮기고 있어요. 실제로 나이키 베이징 사무소를 찾아가니 규모가 예전의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직원 수도 대폭 감축됐고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미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이전했다고 했어요.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베이징 법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전기차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고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폭스바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 내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중국 사업 구조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감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술 이전도 중단되고 있었어요. 중국의 세 개의 공장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였죠. 베이징 신해안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철수는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투자 감소만이 아니라 기술 혁신 동력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의 철수 현황을 파악한 후 저는 중국의 대외 관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눈에 띄었거든요. 베이징 국제관계대학 근처에서 만난 외교 전문가는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줬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갈 곳이 없으니 러시아에 더 의존하게 됐어요. 리 교수라고 소개한 국제관계학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됐다는 거였죠. 푸틴과 시진핑의 개인적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두 지도자 모두 서방에 대한 불신이 깊거든요.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중러 간 교역량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었고 중국의 대러 투자도 증가했어요. 서방이 제재를 우회하는 거래들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국이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러북 삼각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중국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거였죠. 단둥 지역을 취재차 방문했을 때 이런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잇는 국경 도시인 단둥에서는 북한 관련 물류가 크게 증가했다더라고요. 요즘 북한 쪽으로 가는 트럭들이 많이 늘었어요. 단둥 압록강 근처에서 만난 운송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북한 관련 물동량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이런 중러북 협력 강화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주재 서방 외교관들은 중국의 이런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더 가까워질수록 서방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 유럽 외교관의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대러 지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방의 견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베이징대 에너지정책연구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중러 밀착은 중국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동조자로 보기 시작했고 대중 제재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면서 서방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없이는 서방의 압박을 견디기 어렵지만 러시아에 너무 가까워지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였죠. 중러 관계의 변화를 취재하던 중 저는 중국 정부의 긴급 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고위급 회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15일 오전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의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무원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초비상 상태 선포를 발표한 거였죠. 공식적으로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현재 국가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무원 대변인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경제 위기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발표 직후 베이징 시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된 조치는 은행 인출 제한이었습니다. 개인당 1일 현금 인출 한도가 5천 위안으로 제한됐고 기업의 대규모 자금 이동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시민들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돈을 못 뽑게 하니까 불안해요. 은행 앞에 줄을 선 시민 한 명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은행 앞에 몰렸지만 인출 제한 때문에 큰 돈을 뽑을 수는 없었어요. 외환 거래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위안화와 달러 간 거래가 일시 정지되면서 환율이 급등했어요. 중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외환 거래 중단은 정말 심각한 신호예요. 베이징의 한 금융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대외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어요. 실제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국 관련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요 기업의 해외 자산 매각 금지 조치였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도 해외 투자나 자산 처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해외 사업 확장이 완전히 막혔어요. 한 대기업 임원이 익명으로 토로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필수인데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는 거였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외국인 출국 제한 조치였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출국에 특별 허가가 필요하게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사실상 인질로 잡아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베이징 주재 각국 대사관들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 철회를 요구했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한 서방 외교관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규탄했어요. 중국 시민들의 반응도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지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특히 해외에 자녀를 유학 보낸 부모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미국에 있는데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민들의 표정이었어요. 모두들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난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요. 모두들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베이징 시내 주요 은행들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인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한 은행 앞에서 만난 노인은 30년 전 개혁개방 초기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땐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베이징 외곽을 둘러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었고 실업자들이 거리에 넘쳐났어요. 한 공장 앞에서 만난 실직자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베이징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현상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보고되고 있었어요. 중국의 경제 중심지들이 동시에 침체에 빠진 거였죠. 외국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출국 제한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들이 발이 묶인 상태였어요. 베이징 국제학교 근처에서 만난 미국인 교사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각국 대사관들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긴급 상황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유럽 각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출국 제한 조치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항공편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을 찾아가니 평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운항편이 줄어 있었어요. 대부분의 국제선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운항할 수 없어요. 한 항공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국경을 봉쇄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반응도 격화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고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국제 규범에 어긋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이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방의 압박에 맞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어요. 베이징 시내 한 찻집에서 만난 은퇴한 공무원은 현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국가 초비상 상태 선포 이후 중국 경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완전히 중단됐고 국제 무역도 크게 위축됐어요. 위안화 가치는 계속 하락했고 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필품 구입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의료용품이나 첨단 기술 제품의 가격은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국가 초비상 상태 선포 일주일 후 저는 베이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신분으로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중국의 현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와 나눈 대화가 잊히지 않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30년 전 개혁개방 시절을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는 매일이 희망찼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기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깝다더라고요. 제 아들도 대학을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누워있기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탕핑족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경쟁에서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 사회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간 취재해온 중국이 이렇게 급격히 변할 줄은 몰랐어요.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제는 불안정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거였죠. 출국장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 기자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두들 중국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요. 한 유럽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미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중국발 경제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등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나라들의 경제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글로벌 경제의 상호 연결성이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베이징의 모습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였던 곳이 지금은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지만 그 안의 활력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기내에서 이번 취재를 정리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국제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시진핑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는 경직성을 낳았어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현재의 상황을 만든 거였죠. 국제사회와의 관계 악화도 큰 문제였습니다.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서방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중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반 시민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의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택시 기사의 말처럼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비행기가 중국 영공을 벗어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본 중국의 현실을 정확히 전달해야겠다고요. 세계가 중국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시작됐어요. 이 변화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한 기자로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